경남 남해군 이동면의 작은 해안마을에는 10월이 되면 감나무 마을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골목마다 주황빛 열매가 가지를 휘었고 아침마다 떫은 냄새와 달큰한 냄새가 뒤섞여 바람에 실려 다녔다. 그 마을 안쪽 골목 끝 낮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집 마당에 오춘자는 새벽부터 나와 있었다. 감나무 아래 큰 항아리를 앉히고 홍시를 으깨는 일이었다. 68년을 살아온 손이지만 이 계절이 되면 손놀림이 빨라졌다. 감나무는 1978년에 심었다. 오춘자가 결혼하고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해였다. 그러니까 올해로 46살이 된 나무였다. 집보다 먼저 늙어가는 것 같았지만 나무는 해마다 어김없이 열매를 달았다. 오춘자는 그것이 대견하다고 생각했다. 항아리 뚜껑을 닫으려는데 담장 너머에서 나직은 목소리가 들렸다. 춘자야, 나다. 문 좀 열어봐. 이금순이었다. 70살이 넘어도 목소리만큼은 30년 전과 똑같은 이웃 친구였다. 오춘자가 대문을 열자 이금순이 성큼 들어오며 감나무를 올려다 봤다. 올해도 많이 달렸네. 나 하나만 줘. 딱 하나만. 작년에도 딱 하나라고 했잖아. 10개 가져갔으면서. 이금순이 이미 손을 뻗어 홍시 하나를 따고 있었다. 오춘자는 말리지 않았다.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수십 년째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홍시를 나눠 먹고 있을 때였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조심스러운 발소리였다. 멈추고 또 멈추는 발소리였다. 이금순이 눈짓으로 물었고 오춘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는 뜻이었다. 오춘자가 대문을 열었다. 남자였다. 40 중반쯤으로 보이는 서울 사람 티가 역력한 남자였다. 정장 바지에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남의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남자는 오춘자를 보자 허리를 꾸벅 숙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집에 오래전부터 계속 사셨습니까? 서울 말씨였다. 억양이 가볍고 또렷했다. 그런데요. 이 집을 꼭 한번 안에서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오춘자는 남자를 위아래로 훑었다. 집을 사려는 건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더 이상한 뭔가인지. 마당에는 항아리가 가득했고 마루 한쪽엔 이금순이 홍시를 손에 쥔 채 구경 중이었다. 안 됩니다. 오춘자는 짧게 말하고 대문을 닫았다. 이금순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누구야? 모르는 사람. 집 사려는 거 아니야? 요즘 외지 사람들이 남의 집을 많이 사잖아. 오춘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부엌 창문으로 내다보니 남자가 대문 밖 돌담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그냥 앉아 있었다. 어딜 보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거기 있었다. 이금순이 돌아간 뒤에도 남자는 그 자리에 있었다. 오후가 되고 그늘이 길어져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춘자는 창밖을 몇 번이나 내다봤다. 먹지도 않고 전화를 꺼내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기다리는 것조차 아닌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3시간이 넘어 있었다. 오춘자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랐다. 슬리퍼를 끌고 대문을 열었다. 아무 말 없이 컵을 내밀었다. 남자가 두 손으로 받았다. 그 순간 오춘자는 멈췄다. 남자의 손이었다. 뭔가 이상했다. 이상하다는 게 정확한 말이 아닐 수도 있었다. 낯선데 낯설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손마디가 굵고 손등에 잔주름이 진 손이었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손이었다. 아니, 본 것 같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았다. 그냥 알 것 같은 손이었다. 이유는 몰랐다. 남자는 물을 2모금 마시고 컵을 돌려줬다. 감사합니다. 오춘자는 컵을 받아 들고 대문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닫고 마당 감나무 앞에 잠깐 섰다. 나무를 올려다봤다. 홍시가 저녁빛을 받아 더 붉어 보였다. 저 사람이 왜 이 집을 보고 싶다고 했을까? 오춘자는 그날 밤 그 생각을 쉽게 떨치지 못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녁밥을 혼자 먹으면서도 불을 끄고 누워서도 머릿속 한쪽에 그 남자가 걸렸다. 46살 감나무가 마당에 처음 섰던 해를 떠올렸다. 1978년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오던 해, 그리고 이듬해인 1979년 겨울 뱃속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 며칠 머물렀던 소꿉친구가 있었다. 박미선이었다. 생각의 끝에서 오춘자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 오춘자는 이른 시간부터 마당에 나왔다. 어제 그 남자가 다시 올 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다. 그 예감이 맞는다면 이번엔 돌려보내지 않고 무슨 용건인지 제대로 들어볼 작정이었다. 오춘자의 예감은 맞았다. 이튿날 아침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대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났다. 전날과 같은 발소리였다.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고 또 멈추는 발소리. 오춘자는 부엌에서 손을 닦고 대문으로 걸어갔다. 이번엔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먼저 열었다. 박성재가 서 있었다. 어제와 같은 차림이었다. 다만 서류 가방 대신 작은 종이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봉투는 낡아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안쪽에 뭔가가 담겨 있었지만 두툼하지는 않았다. 어제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오춘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박성재를 바라보다가 몸을 옆으로 비켰다. 들어와요. 박성재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감나무를 올려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발길이 잠깐 멈춘 것을 오춘자는 놓치지 않았다. 홍시가 가지마다 빼곡히 달린 나무였다. 46살 된 나무였다.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저 나무 앞에서는 한 번씩 걸음을 멈추곤 했다. 오춘자는 박성재를 마루 끝에 앉혔다. 물을 한 잔 떠서 내왔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다. 먼저 말을 꺼낼 생각은 없었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온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이 사람 입에서 나와야 했다. 박성재가 무릎 위에 놓인 봉투를 내려다봤다.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매만지다가 한 번 숨을 들이켰다. 저는 이병인입니다. 조용하고 담담한 목소리였다. 준비해 온 말처럼 들렸다. 아니, 오히려 수백 번 혼자 되뇌었던 말처럼 들렸다. 담담함 뒤에 오래 눌러온 무게가 실려 있었다. 박성재는 양할머니 김말래 이야기를 꺼냈다. 김말래는 올해 4월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향년 80세였다. 박성재를 친손자처럼 키운 분이었다. 돌아가시기 전 김말래는 봉투 하나를 남겼다. 봉투 겉면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반드시 직접 열어볼 것.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열지 말 것. 박성재가 그 봉투를 오춘자 앞에 내려놓았다. 이미 한 번 뜯긴 자국이 있었다. 안에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봉투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를 꺼냈다. 오춘자에게 건네지는 않았다. 자신이 직접 펼쳐 들고 읽어 내려갔다. 내가 태어난 집 주소는 경남 남해군 이동면이다. 나무숲이 물들 때쯤 그 집에 가보아라. 내 어머니가 너를 거기서 낳았다. 마당에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다. 홍시 하나가 가지 끝에서 천천히 흔들렸다. 오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박성재가 말을 이었다. 봉투 안에는 편지 외에 쪽지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고 했다. 긴 말레에 글씨로 적힌 작은 쪽지였다. 거기에는 두 줄이 적혀 있었다. 생년월일 1979년 1월 23일. 이름은 성재라고 부르고 싶다 하셨다. 1979년 1월. 오춘자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멈췄다. 1979년 1월은 오춘자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겨울이었다. 그해 겨울, 소꿉친구 박미선이 이 집을 찾아왔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다. 갈 곳이 없다고 했다. 사정은 묻지 않았다. 오춘자는 그냥 방을 내줬다. 사흘인가 나흘을 묵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박미선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아이를 어디서 낳았는지,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오춘자는 오랫동안 그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묻혔다. 그리고 45년이 지났다. 오춘자는 입을 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셈을 해봤다. 같은 해, 같은 달이라고 해서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었다. 1979년 1월에 이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가 박미선의 아이 하나뿐일 리 없었다. 함부로 말을 꺼냈다가 틀리면 이 사람에게도 박미선에게도 못할 짓이었다. 확인이 먼저였다. 편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됐어요? 4월에 받았습니다. 6개월 넘게 망설였어요. 왜 망설였어요? 박성재가 잠시 말을 멈췄다. 가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오춘자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그냥 들었다. 박성재가 말을 이었다. 4월부터 나무숲이 물드는 계절을 기다렸다고 했다. 할머니 편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10월이 되기를 기다렸다. 서울에서 남해까지 내려오는 버스 안에서도 내내 망설였다. 골목 입구에서도 한참을 서 있었다. 대문 앞에서 처음엔 손을 들었다가 내렸다. 그렇게 3번을 반복했다고 했다. 그러다 결국 초인종을 눌렀다고 했다. 오춘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고 어제 끓여둔 시락국 냄비를 꺼냈다. 불에 올려 데웠다. 밥을 한 공기 담았다. 깍두기를 조금 꺼내 종지에 담았다. 쟁반에 노아마루로 나왔다. 먹어요. 박성재가 눈을 들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아침을 먹었겠어요. 못 먹었겠어요. 일단 먹어요. 박성재는 잠시 쟁반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두 손으로 밥그릇을 받아들었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잠깐 멈췄다. 뭔가를 참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느끼는 것 같기도 했다. 오춘자는 못 본 척했다. 오춘자는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마당을 바라봤다. 감나무가 오전 햇빛을 받고 있었다. 1978년에 심은 나무였다. 박성재가 태어나기 1년 전 이 마당에 뿌리를 내린 나무였다. 1979년 겨울 박미선이 이 집에 머물던 그 계절에도 이 나무는 여기 서 있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서 있었다. 숟가락 소리가 조용하게 났다. 박성재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잠깐 눈을 감았다. 오춘자는 그 모습을 슬쩍 봤다가 시선을 거뒀다. 밥그릇이 반쯤 비워졌을 때 오춘자는 조용히 결정했다. 오늘 밤 다락에 올라가야겠다고. 1978년부터 찍어온 사진 앨범이 거기 있었다. 남편과 찍은 사진, 딸 오정이가 어릴 때 찍은 사진, 그리고 이 집에 처음 이사 왔던 해에 찍은 사진들.
45년 동안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쌓아온 사진들이었다. 그 속 어딘가에 박미선이 있을 것이었다. 배가 불렀던 그 시절의 박미선이. 박성재가 돌아간 뒤 오춘자는 마루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해가 기울면서 그림자 끝이 항아리를 넘어 담장 쪽으로 길어졌다. 오춘자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저녁을 차려 먹고 설거지를 마쳤다. 불을 끄기 전에 잠깐 멈췄다. 다락에 올라가는 건 내일 해도 됐다. 하지만 오춘자는 불을 끄지 않았다. 부엌 한쪽 벽에 걸린 사다리를 잡았다. 다락 문을 열었다. 다락. 냄새가 내려왔다. 오래된 종이 냄새, 먼지 냄새, 무명천 냄새가 섞인 냄새였다. 오춘자는 전등을 켜고 올라갔다. 무릎이 시큰했지만 천천히 올라갔다. 상자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남편 것도 있었고 오춘자 것도 있었다. 딸 오정이가 어릴 때 쓰던 교과서 묶음도 있었다. 오춘자는 상자들을 하나씩 옆으로 밀어가며 안쪽을 파헤쳤다. 사진 앨범은 가장 안쪽에 있었다. 비닐에 쌓인 채로 낡은 보자기에 묶여 있었다. 꺼내는 순간 먼지가 일었다. 앨범은 모두 7권이었다. 오춘자는 그것을 한아름 안고 다락에서 내려왔다. 부엌 식탁에 올려놓고 맨 아래 것부터 꺼냈다. 첫 번째 앨범은 1976년부터 시작했다. 결혼 전 사진들이었다. 오춘자가 20살이던 해였다. 모르는 얼굴들. 지금은 이름도 기억 안 나는 친척들. 어릴 때 동네 골목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다. 손가락으로 한 장씩 넘겼다. 박미선이 나오는 것들이 가끔 있었다. 어린 미선이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는 사진.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찍은 사진. 오춘자는 그 사진들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지금 찾아야 할 건 1978년이었다. 두 번째 앨범을 꺼냈다. 1978년부터였다. 결혼 사진이 앞쪽을 채우고 있었다. 이 집으로 처음 이사 오던 날 찍은 사진도 있었다. 오춘자가 22살이던 해였다. 마당이 지금보다 훨씬 넓어 보였다. 감나무 묘목이 보였다. 손가락 굵기만 한 가지에 잎이 몇 장 달린 어린 나무였다. 오춘자는 그 사진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넘겼다. 1978년 가을 사진이 나왔다. 오춘자는 손을 멈췄다. 사진 속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오춘자와 박미선이었다. 막 결혼한 오춘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박미선은 그 옆에 서 있었다. 박미선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 있었다. 임신 말기처럼 보였다. 두 사람 뒤로 감나무 묘목이 보였다. 지금 마당에 서 있는 그 나무였다. 사진 속 박미선의 표정이 묘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다. 뭔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45년이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표정이었다. 오춘자는 그 사진을 앨범에서 빼지 않았다. 그대로 덮고 다락에 다시 올려놓았다. 그리고 불을 껐다. 잠은 오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박성재가 세 번째로 왔다. 오춘자는 이번에도 먼저 문을 열었다. 박성재가 들어오자 마루에 앉히고 물을 내왔다. 그리고 앉았다. 어제 사진을 찾아봤어요. 박성재가 고개를 들었다. 이 집에 1978년부터 찍어온 앨범이 있어요. 7권이나 돼요. 어젯밤에 다 꺼내봤어요. 오춘자는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보여줄 사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사진도 없어요. 할머니한테도요? 예. 이름도 몰랐어요. 어제 드린 봉투 안에도 이름은 없었어요. 오춘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방으로 들어가
어젯밤 꺼내 식탁에 올려뒀던 앨범을 가져왔다. 펼치지 않은 채로 박성재 앞에 놓았다. 여기서 직접 넘겨봐요. 1978년 사진들이에요. 박성재가 앨범을 받아들었다. 조심스러운 손놀림이었다. 첫 장을 넘겼다. 두 번째, 세 번째. 오춘자는 박성재의 얼굴을 봤다. 무표정했다. 사진들을 한 장씩 천천히 살피고 있었다. 그러다 멈췄다. 1978년 가을 사진이었다. 박성재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오춘자가 말했다. 왼쪽이 나고 오른쪽이 내 소꿉친구예요. 박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박미선을 짚었다. 배가 불러있는 젊은 여자를. 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분이 제 어머니일 수 있겠네요. 목소리가 낮았다. 담담하려고 애쓰는 목소리였다. 오춘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 속 날짜를 봤다. 1978년 11월이었다. 박성재의 생년월일은 1979년 1월 23일이었다. 임신 말기의 배였다. 계산이 맞았다. 이름이 박미선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알던 친구예요. 이 집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박성재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오춘자는 마당 감나무를 바라봤다. 1978년에 심은 나무였다. 박미선이 이 마당에 섰던 그 해. 이 나무도 여기 있었다. 사진 속에도 보였다. 손가락 굵기만 한 묘목으로 그 나무가 지금 저렇게 커서 홍시를 달고 있었다. 이 사람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여기 있었고, 이 사람이 여기 찾아오는 날까지도 여기 있었다. 박미선이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박성재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오춘자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몰라요. 45년 전에 연락이 끊겼어요. 박성재는 다시 사진을 내려다봤다. 오춘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다시 계산했다. 박미선을 마지막으로 본 게 1979년 겨울이었다. 그 뒤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45년이었다. 박미선이 지금 살아있다면 66살이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춘자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찾아야 했다. 그것은 이제 오춘자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 박성재가 여기까지 왔다. 박미선의 행방을 찾는 건 오춘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마을 복지관에 아는 사람이 있었고 오랜 동창 연락망도 있었다. 45년이 흘렀지만 실마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오춘자는 그날 밤 마을 복지관에 아는 직원에게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다. 복지관 직원에게 전화를 건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오춘자가 급식조리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마을 행사 때마다 얼굴을 마주쳐온 사람이었다. 박미선이라는 이름, 1958년생, 남해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는 것만 말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다. 사흘이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에 전화가 왔다. 전라남도 광양이었다. 요양원 이름과 주소를 받아 적었다. 심장질환으로 2년 전부터 입원 중이라고 했다. 오춘자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봤다. 광양이면 버스로 2번을 갈아타야 했다. 멀었다. 하지만 머뭇거릴 이유는 없었다. 박성재에게는 아직 알리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은 것을 먼저 말하는 것은 오춘자의 방식이 아니었다. 직접 가서 보고 맞으면 말하고 아니면 다시 생각하면 됐다. 이튿날 새벽 오춘자는 일찍 일어났다. 간단히 차려 먹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10월 중순이었다. 들녘에 벼베기가 한창이었고 길가 감나무들은 저마다 홍시를 달고 있었다.
첫 번째 버스를 타고 진주로 갔다. 진주에서 다시 광양행 버스로 갈아탔다. 2시간 남짓 걸렸다. 창밖으로 산이 이어지다가 섬진강이 보였다가 다시 산이 이어졌다. 오춘자는 창밖을 보면서 44년 전을 생각했다. 1979년 겨울이었다. 박미선이 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오춘자는 22살이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던 때였다. 박미선은 아무 설명 없이 왔고 오춘자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갈 데가 없어 보였으니까 방을 내준 것뿐이었다. 사흘인가 나흘을 묵고 어느 날 새벽 사라졌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 소문도 들리지 않았다. 오춘자는 그냥 미선이 어딘 가서 잘 살고 있겠거니 했다. 45년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요양원은 광양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다. 낮고 긴 건물이었다. 마당에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오춘자는 안내 데스크에서 박미선의 병실을 물었다. 복도가 길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다. 오춘자는 천천히 걸었다. 병실 번호를 확인하면서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되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다. 침대에 한 여자가 기대어 앉아 있었다. 많이 야위어 있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오춘자는 단번에 알아봤다. 눈이었다. 66살이 되어도 그 눈빛은 그대로였다. 박미선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춘자야. 그 한마디였다. 오춘자는 더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가에서 멈췄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참았다. 여기서 울면 안 됐다. 할 말이 많았다. 울고 나서 하기엔 너무 많은 말이 남아 있었다. 오춘자가 들어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박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1979년의 일이었다. 한 번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박경태를 사랑했다고 했다. 1978년부터 만났다고 했다.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박미선의 아버지가 둘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박경태는 어부 집안이었고 박미선의 집안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안 어른들이 아이를 빼앗아 갔다. 박미선은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끌려가다시피 이사를 갔다. 박경태에게는 거짓말이 전해졌다. 박미선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떠났다고. 박미선은 목소리가 흔들렸다. 춘자야, 나 그날 울었어. 아무도 몰랐겠지만. 오춘자는 박미선의 손을 잡았다. 마른 손이었다. 뼈가 느껴졌다. 44년 동안 이 손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했을지 오춘자는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오춘자는 한 가지를 확인했다. 아이 이름을 알고 있었냐고. 박미선이 고개를 저었다. 성재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아이에게 전해졌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오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박성재 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었다.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박경태의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광양에서 남해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오춘자는 내내 창밖을 봤다. 섬진강이 다시 보였다가 사라졌다. 산그림자가 길어졌다. 해가 지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다. 현관을 들어서자 부엌이 조용했다. 오춘자는 불도 켜지 않고 마루에 앉았다. 마당 감나무가 어둠 속에서 형체만 보였다. 오춘자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우편함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사흘 동안 광양 갔다 온다는 생각에
우편함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그제야 생각났다. 오춘자는 마루에서 일어났다. 어둠 속에 서 있는 감나무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신발을 끌었다. 대문 쪽으로 걸어갔다. 우편함은 대문 옆 돌담에 붙어 있었다. 손잡이를 당겼다. 광고지가 먼저 쏟아졌다. 치킨 할인, 쿠폰, 인근 마트 전단지, 건강보험 안내문, 그 뒤로 고지서 2장이 나왔다. 오춘자는 그것들을 한 손으로 쓸어 담아 부엌으로 들어갔다. 불을 켜고 식탁 한쪽 구석에 아무렇게나 올려뒀다. 내일 정리해도 됐다. 지금은 그럴 기운이 없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 밥 생각이 없었다. 전기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보리차 티백을 꺼냈다. 찻잔에 따라 마루로 나왔다. 식으면 마셨다. 맛은 느끼지 못했다. 광양에서 본 박미선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야위어 있었다. 손이 말랐다. 그래도 눈빛만큼은 오춘자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20살 때 냇가에서 발을 담그고 찍은 사진 속 눈빛과 같았다. 세월이 사람의 얼굴을 바꿔놓아도 눈빛만큼은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금순이 찾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다. 문도 두드리지 않고 들어오는 것이 이금순의 방식이었다. 마루에 올라앉더니 오춘자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다. 어디 다녀왔어? 이틀 동안 집에 없던데. 그냥 볼 일 있어서. 어디를? 멀리. 이금순은 더 물어봤지만 오춘자는 짧게만 답했다. 이금순은 눈치를 챘는지 한동안 감나무 이야기, 마을 반상회 이야기를 혼자 늘어놓다가 돌아갔다. 딸 오정이에게서 전화가 온 건 이금순이 돌아간 직후였다. 엄마,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 어디 갔었어? 볼 일 있었어. 무슨 볼 일? 핸드폰은 왜 꺼놨어? 배터리 나간 거야. 별일 없어. 오정이는 서울 날씨 이야기를 잠깐 하다가 끊었다. 오춘자는 전화를 내려놓고 다시 마루에 앉았다. 밤이 깊었다. 마당이 어두웠다. 감나무는 보이지 않았다. 일어나 부엌에 들어갔다. 남은 시락국이 있었다. 냄비를 불에 올렸다. 밥을 조금 데웠다. 먹지 못했지만 먹어야 했다. 내일도 움직여야 했다. 몸을 챙겨야 했다. 밥을 먹고 식탁을 정리했다. 그릇을 싱크대에 넣고 행주로 상을 닦았다. 식탁 구석에 올려뒀던 우편물 더미를 한 손으로 쓸어 쓰레기통 쪽으로 밀었다. 더미가 바닥으로 쏟아졌다. 허리를 굽혀 죽기 시작했다. 광고지, 고지서, 전단지. 하나씩 집어들다가 손이 멈췄다. 봉투 하나가 바닥에 있었다. 다른 것들과 달랐다. 손으로 쓴 주소였다. 볼펜이 아니라 연필이었다. 수신이는 오춘자 이름과 이 집 주소가 정확하게 적혀 있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오춘자는 바닥에서 그 봉투를 집어들고 식탁 불빛 아래로 가져갔다. 봉투 뒷면을 봤다. 소인이 찍혀 있었다. 9월 초였다. 한 달 전이었다. 우편함에 한 달 전부터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광고지들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손이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종이 한 장이었다. 연필로 또박또박 쓴 글씨였는데 군데군데 획에 힘이 없었다. 손이 떨렸거나 아니면 쓰다가 멈추기를 반복했거나. 춘자야, 오랜만이다. 나 미선이야. 오춘자는 읽다가 멈췄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읽었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이 편지를 쓴다. 내 아들 성재라는 아이가 혹시 그 집으로 찾아오거든 잘 맞아줘. 두렵고 외로울 거야. 배 많이 고플 거야. 내가 해주는 밥이 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다는 거 나는 알고 있어. 오춘자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종이를 든 손이 내려가지 않았다. 박미선은 알고 있었다. 성재가 이 집으로 찾아올 것을. 양할머니 김말래에게 봉인 편지를 남긴 것도, 거기에 이 집 주소를 적은 것도 강미선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박미선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오춘자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다른 누군가에게도 아니고 오춘자에게. 밥이 제일 따뜻하다고 했다. 오춘자는 부엌불 아래 오래 서 있었다. 45년 전 방을 내준 일, 아무것도 묻지 않은 일, 새벽에 사라진 박미선을 그냥 보낸 일, 그것들이 박미선의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오춘자는 지금에서야 알았다. 편지를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앉았다. 내일 박성재에게 전화를 해야 했다. 할 말이 생겼다. 박미선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박성재에게 꺼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다. 35년치 사진 앨범 속에서 찾아낸 1988년 3학년 단체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 무엇이 찍혀 있는지 박성재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오춘자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 번호였다. 신호가 3번 울리고 받았다. 조금 더 이야기 나눌 게 있어요. 시간 되면 내려와요. 짧게 말하고 끊었다. 더 설명하지 않았다. 설명할 내용이 아니었다. 직접 보여줘야 하는 것이었다. 박성재가 남해에 도착한 건 그 이튿날 오전이었다. 서울에서 첫 차를 탄 모양이었다. 오춘자는 미리 들어와 앉아 있으라고 했다. 박성재가 마루에 자리를 잡자 오춘자는 차를 내왔다. 보리차였다. 두 사람이 차를 마시는 동안 오춘자는 말을 아꼈다. 할 이야기의 순서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잠시 후 오춘자가 물었다. 초등학교 어디 다녔어요? 박성재가 잠깐 멈칫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이다. 남해 시내 쪽이에요. 남해 초등학교요. 양할머니랑 거기 살았거든요. 오춘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대답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미리 꺼내놓은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왔다. 35년치 사진들이었다. 급식조리사로 일하던 1984년부터 2019년 은퇴할 때까지 학교에서 찍은 단체 사진과 행사 사진들이었다. 오춘자는 퇴직할 때 교장 선생님이 일일이 챙겨준 것들을 상자째 받아왔고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상자를 식탁에 올려놓고 안을 뒤졌다. 연도별로 묶여 있었다. 손가락이 1988년 묶음 앞에서 멈췄다. 꺼냈다. 사진 여러 장 가운데 3학년 단체 사진을 찾았다. 오춘자는 그것을 들고 마루로 나왔다. 박성재 앞에 내려놓았다. 한번 봐봐요. 박성재가 사진을 집어들었다. 세로로 3줄. 아이들이 빼곡히 서 있는 사진이었다. 얼굴들을 천천히 훑기 시작했다. 왼쪽 끝부터 오른쪽으로, 앞줄부터 뒷줄로. 그러다 멈췄다. 왼쪽 끝에서 3번째 아이였다. 귀가 크고 눈이 동그란 남자아이였다. 마른 편이었고 표정이 없었다. 웃지 않은 채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다. 저예요. 목소리가 낮았다. 오춘자는 박성재가 짚은 아이 말고 다른 곳을 손으로 가리켰다. 아이들 뒤편이었다. 흰 위생모를 쓰고 식판을 들고 서 있는 여자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나야. 그때 거기 급식 아줌마. 박성재는 사진을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위생모를 쓴 여자와 아이를 번갈아 봤다. 1988년이었다. 박성재가 만 9살이던 해였다. 오춘자는 그해 32살이었다. 1984년부터 남해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으니
박성재가 1986년 3월에 입학했을 때부터 매일 밥을 퍼준 셈이었다. 박성재가 졸업한 1991년까지 6년이었다. 오춘자는 그것을 전혀 몰랐다. 박성재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 리 없었다. 그냥 조용하고 밥을 잘 먹는 아이 중 하나였다. 오춘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기억도 못하겠지만 나는 그 아이 기억해요. 맨날 밥 더 달라고 눈빛으로 말하던 그 조용한 아이. 줄에서 식판 내밀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만 쳐다봤어요. 그래서 늘 한 공기 더 퍼줬어. 박성재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사진 위로 떨어졌다. 박성재는 손등으로 눈을 닦으려다가 그냥 뒀다. 오춘자는 못 본 척했다. 한참이 지났다. 박성재가 사진을 식탁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오춘자는 마당을 바라봤다. 감나무가 오전 햇빛을 받고 있었다. 1978년에 심은 나무였다. 박미선이 이 마당에 있던 1978년에도 여기 있었고, 박성재가 이 마당을 찾아온 2024년에도 여기 있었다. 오춘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냄비를 꺼내 불에 올렸다. 어젯밤 끓여 둔 시락국이 있었다. 밥을 데웠다. 반찬을 꺼냈다. 쟁반에 올려 마루로 나왔다. 먹어요. 박성재가 쟁반을 받아들었다. 숟가락을 집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다. 오춘자는 마루 기둥에 등을 기대고 마당을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 먹는 소리가 조용하게 났다. 밥그릇이 거의 비워졌을 때 오춘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를 생각했다. 박미선 이야기는 했다. 편지 이야기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다. 박경태였다. 박성재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이 마을 근처에 살고 있었다. 이금순에게 물어보면 됐다. 이금순은 이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오춘자는 오늘 오후 이금순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박성재가 돌아간 뒤 오춘자는 잠시 마루에 앉아 있다가 슬리퍼를 끌고 대문을 나섰다. 이금순의 집은 골목 2개를 돌면 나왔다. 걸어서 5분이 채 안 됐다. 이금순은 마당에서 콩을 고르고 있었다. 오춘자가 들어서자 자리를 내줬다. 오춘자는 앉자마자 물었다. 박경태라는 사람 알아? 나이가 67살쯤 됐을 거야. 예전에 어부했던 사람. 이금순이 콩 고르던 손을 멈추고 눈을 들었다. 박경태. 알지? 지금도 있는데 항구 근처 살아. 혼자야. 마누라도 없이. 지금도 항구에 나와? 나오지. 나이가 있으니까 배는 안 타도 그물 손질 같은 거 도와주러 나오더라고. 아침 일찍 나가서 점심 지나면 들어와. 오춘자는 더 묻지 않고 일어섰다. 이금순이 뒤에서 소리쳤다. 그 사람은 왜? 볼 일 있어서 짧게 답하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항구까지는 걸어서 20분이었다. 오춘자는 서두르지 않았다. 할 말을 정리하면서 걸었다. 박경태에게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꺼내야 하는지. 44년 전 이야기였다.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알 준비가 됐는지 여부는 상관없었다. 들어야 할 이야기였다. 항구 한쪽에 그물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 옆에 남자가 쭈그려 앉아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67살이라고 했지만 어깨가 넓었다. 평생 바다를 상대한 사람의 몸이었다. 오춘자가 가까이 가자 박경태가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이다. 춘자야. 알아봤다. 오춘자도 알아볼 수 있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이 반쯤 새었지만 눈빛은 오춘자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44년 전 박미선 옆에 서 있던 젊은 남자의 눈빛. 오춘자는 그 자리에 서서 바로 말을 꺼냈다. 앉자고 하거나 어디 가자고 할 상황이 아니었다. 미선이 소식 알고 싶지 않냐. 박경태의 손이 멈췄다. 그물을 잡은 손이 그대로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춘자를 봤다. 말이 없었다. 오춘자는 그 자리에서 다 말했다. 박미선이 전라남도 광양요양원에 있다는 것, 심장질환으로 2년째 입원 중이라는 것, 그리고 1979년의 일을 말했다. 박미선이 임신 사실을 숨기고 오춘자 집에 머물렀던 것, 아이를 낳은 직후 강제로 이사를 갔던 것, 박경태에게는 거짓말이 전해졌던 것, 박미선이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떠났다는 거짓말이. 박경태는 듣는 동안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았다. 그물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오춘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아이가 지금 45살이 됐다고. 이름이 박성재라고.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박경태가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내 아들이라고.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물음인지 확인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그럼 나는 그동안 뭘 한 거냐? 오춘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박경태가 잘못한 것은 없었다. 거짓말을 들은 쪽이었다. 44년을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온 쪽이었다. 오춘자는 박경태의 등을 한번 가만히 두드렸다. 그것만 했다. 그리고 항구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 돌아갔을 것이었다. 아버지가 있어요. 수학이 넘어가 조용했다. 남해 항구 근처에 살아요. 지금도. 박성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오춘자는 기다렸다. 그분도 몰랐습니까? 응, 거짓말을 들었어. 44년 동안. 박성재가 다시 한참 말이 없었다. 오춘자는 골목을 걸으면서 기다렸다. 감나무 한 그루가 담장 너머로 가지를 내밀고 있었다. 홍시가 달려 있었다. 그분도 피해자네요. 오춘자는 걸음을 멈췄다. 그 말이 가슴 한쪽을 건드렸다. 45살 먹은 아들이 아버지 소식을 처음 듣고 한 말이 그것이었다. 분하다거나 왜 찾지 않았냐거나 그런 말이 아니었다. 집에 돌아와 마루에 앉았다. 해가 기울어 있었다. 감나무 그림자가 마당을 반쯤 덮고 있었다. 이제 세 사람 모두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됐다. 박미선은 아들이 살아서 잘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다. 박경태는 아들 얼굴을 아직 보지 못했다. 박성재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직 만나지 못했다. 알고 있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달랐다. 오춘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들어가 달력을 봤다. 10월 마지막 주였다. 홍시가 다 익기 전에 이 마당의 상을 펼 날을 잡아야 했다. 오춘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자명종이 울리기도 전이었다.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갔다. 불을 켜고 쌀을 씻었다. 밥솥에 앉히고 시락국 냄비를 꺼냈다. 우거지를 손질하고 된장을 풀었다. 고등어를 꺼내 소금을 뿌렸다. 김치를 꺼내 썰었다. 35년 동안 아침마다 반복해온 손놀림이었다. 급식실에서도 이 손으로 했고 지금 이 부엌에서도 이 손으로 했다. 10월 마지막 일요일이었다. 날이 밝아오면서 마당이 보이기 시작했다. 감나무가 서서히 형체를 드러냈다. 홍시가 가지마다 달려 있었다. 1978년에 심은 나무였다. 오늘 이 마당에 앉을 사람들 가운데 그 해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오춘자는 생각했다. 박미선은 기억할 것이었다.
이 집 마당에 서서 사진을 찍었던 그 가을을 밥이 다 됐다. 국을 간봤다. 고등어를 불에 올렸다. 냄새가 부엌을 채웠다. 오정이가 서울에서 내려온 건 오전 10시였다. 전날 전화해서 내려오라고 했다. 자초지종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내려오라고만 했다. 오정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부엌 냄새를 맡고 물었다. 엄마, 무슨 날이야? 이렇게 많이 차렸어. 손님 온다. 이따 알게 돼. 오정이는 더 물어보다가 포기하고 부엌일을 도왔다. 오춘자가 시키는 대로 상보를 꺼내고 마당에 밥상을 폈다. 감나무 아래였다. 낙엽이 바람에 흩어졌다. 홍시가 아침 햇빛을 받아 더 붉어 보였다. 박성재가 도착한 건 11시 조금 넘어서였다. 현관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오정이가 나와서 처음 보는 남자를 봤다. 오춘자가 두 사람 사이에 섰다. 내 딸 오정이고 이쪽은 박성재 씨야. 두 사람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오정이는 엄마 눈치를 봤다. 오춘자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따 다 알게 될 것이었다. 박경태가 온 건 11시 반이었다. 낡은 트럭을 골목 입구에 세우고 걸어왔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였다. 대문 앞에서 잠깐 멈칫하다가 들어왔다. 마당에 들어서면서 박성재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없었다. 오춘자는 그 사이에 서지 않았다.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었다. 박경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몰랐어요. 알았다면 절대 놓지 않았을 거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두 사람이 한 번 더 서로를 봤다. 44년을 잃어버린 부자였지만 처음 보는 순간이었다. 오춘자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자리를 내줘야 했다. 요양원 차량이 대문 앞에 선 건 낮 12시였다. 오춘자가 나가 문을 열었다. 조수석에서 요양보호사가 먼저 내렸다. 뒷문을 열자 박미선이 부축을 받으며 나왔다. 걸음이 느렸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박미선이 나당에 들어서다가 멈췄다. 감나무를 봤다. 46년 전 배가 불렀던 그 가을에 이 마당에서 봤던 나무였다. 그때는 묘목이었다. 지금은 마당을 덮을 만큼 자라 있었다. 박미선의 눈이 잠깐 감겼다가 열렸다. 박성재가 마루에서 내려왔다. 마당에서 두 사람이 마주섰다. 박미선이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성재야. 박성재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오정이가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오춘자는 부엌에서 나오다가 멈췄다. 손에 국자를 들고 있었다. 그대로 서 있었다. 장을 차렸다. 5 사람이 감나무 아래 둘러앉았다. 오춘자, 오정이, 박성재, 박경태, 박미선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수저 소리와 찌개 끓는 소리만 났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박미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1979년 1월 23일 눈이 왔어. 그날 내가 얼마나 예뻤는지. 박성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박경태는 박미선을 바라봤다. 44년 만이었다. 아무 말 없이 박미선의 국그릇에 시락국을 한 국자 더 떴다. 오춘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밥상을 바라봤다.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45년이 걸렸다. 감나무가 46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동안 이 마당은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박성재가 감나무를 올려다 봤다. 이 나무가 1978년에 심으신 거라고요. 응. 내가 이 집으로 오던 해에. 그럼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기 있었겠네요. 오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봤겠지. 다 봤겠지. 이 나무가. 박성재가 천천히 웃었다. 처음으로 짓는 웃음이었다. 이 집에 처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박성재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오정이도 웃었다. 박경태는 수저를 내려놓고 나무를 올려다 봤다. 박미선은 그 웃음을 보면서 눈을 감았다. 오춘자는 감나무를 바라봤다. 홍시가 빨갛게 익어 있었다. 늦게 익는 법이 없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익었다. 서두른다고 일찍 익지 않았고 기다린다고 늦게 익지도 않았다. 그냥 때가 되면 익었다. 사람도 그런 것이라고 오춘자는 생각했다. 45년이 걸렸지만 결국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마당에, 이 감나무 아래에 바람이 한 차례 지나갔다. 낙엽이 밥상 위로 한 장 떨어졌다. 오정이가 집어서 옆에 내려놓았다.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국이 식어도 밥이 굳어도 5 사람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